배의철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가, 김계리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대충 뭐 여기저기 이렇게 그 찾아보니까 뭐 알려줘가지고 아 김계리 변호사가 저런 사람이구나 그거는 알았는데 배의철 변호사는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어떤 변호사인지 잘 몰랐는데 그 조금 전에 헌재 앞에서 있었던 그런 것 좀 띄워봐 주세요. 뭐 저렇게 헌법재판소 앞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궁금해가지고 배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제가 그 쭉 그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일단은 197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77년생이면 40대 후반 아닙니까? 옛날 나이로 치면 49이고 만 나이로 쳐도 뭐 48세니까 48세 보고 젊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그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쳐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어디를 갔는가 연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77년생이면은 원래대로 하면 그 96학번이 정상인데 그런데 이런저런 일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재수한 끝에 연세대 경영학과에 그 97학번으로 입학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계기가 있어서 사법시험 봤는데 사법시험이 50회예요. 그러면 사법연수원 40기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연수원도 1년 늦게 들어가서 사법연수원은 41기로 수료를 해서 연수원 41기면 2012년부터 변호사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지금 2025년이니까 한 13년 정도 변호사는 그 배의철 변호사인데 제가 배의철 변호사 관련해서 이거 쭉 찾아봤더니 뭐 여기저기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대충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의철 변호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세월호예요. 세월호 변호사 배의철 이렇게 하면 뭐 구글이나 뭐 이렇게 네이버 쳐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2014년도에 터졌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팽목항으로 내려가가지고 유가족들 실종자들하고 같이 그 동고동락하고 울고 웃을 거에 별로 없겠죠. 뭐 동락할 건 별로 없었겠죠. 그야말로 같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던 그래서 유가족들이 전적으로 신임했던 변호사가 배의철 변호사다. 일단은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배의철 변호사가 아버지가 교도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간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일하는 그런데 교도관인데 그 교도관 중에서도 조금 하위 직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의철 변호사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 수용자들한테 수형자 이런 뭐 깜빵에 있는 사람들한테 옛날은 군대도 그랬지만 건빵 많이 줬나 봐요. 군대 있을 때 건빵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의철 변호사도 교도관인 아버지가 주는 집에 갖다 주는 그 교도소 건빵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 다음에 고척동 쪽에 살았대요. 고척동 쪽에 그 어떤 교도소가 있나? 그 안양교도소인가? 뭐 어쨌든 아니면 남부는 새로 생겼으니까 그 고척동 근처에 그 새방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그 목욕탕 옆집에 살았는데 안양천 근방에 있는 다른 새빵 알아보느라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어린 마음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의철 학생이 공부를 잘했대요. 고3 때 공부를 잘했는데 그 가난한 집이지만 머리도 좋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고3 때 전교 한 10등 정도 했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할 때 그때 자율학습이면 저희도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많이 했는데 저녁 먹고 그냥 뭐 그럴 때 아닙니까? 뭐 아니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저희 때는 뭐 그 주말에도 나와서 자율학습 해라 그래가지고 여름 같은 때는 그냥 러닝 셔츠만 입고 뭐 이렇게 공부한 척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율학습 시간이 저녁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게 깜빡 졸았대요.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졸았겠지. 대낮부터 졸진 않을 테니까. 딱 졸았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배의철을 딱 보더니 야 이 새끼 조냐? 그러면서
폭행을 갖다가 했대요. 막 때렸대요. 어마어마하게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술 기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이었던 것 같아. 저희도 야자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그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뭐 반주 한 잔 해가지고 약간 불쾌해진 가운데 애들 야자 잘하고 있는지 야간 자율학습 잘하고 있는지 딱 들어와서 봤는데, 그런데 배의철이가 꾸벅꾸벅 조는 걸 딱 보고 야 이놈아 나와 해가지고, 그때가 언제냐, 고등학교 3학년 초반이었다라고 했으니까 뭐 3월이나 4월이나 그 정도 됐겠죠.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많이 맞았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그 술 기운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잘못 때린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그냥 제정신이었으면 때리더라도, 저희도 무지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안 맞았어. 저는 안 맞았는데 우리 반 애들 진짜 선생님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때는 뭐 또 때려야지 이제 뭐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배의철이 잘못 맞아가지고 척추를 다쳤대요. 얼만큼 다쳤느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술할 정도로 다쳤대요. 그래가지고 척추 수술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배의철이 6개월 동안 입원하고,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6개월 동안 꼼짝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배의철 학생이 이과였나 봐. 그 공대 가고 싶다, 나 공학도 가고 싶다 그랬는데 선생한테 잘못 맞아가지고 수술하고 척추 수술을 했다니까.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꼼짝 못할 정도로 작지 않은 큰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3시간을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배의철 학생이 집이 새빵 살고 아버지 교도관이고 하급직 그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그냥 간신히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교 나가가지고 야간에 자율학습하고 그랬겠지. 저희 때는 과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77년생들 학교 다닐 때 뭐 그때 학원 풀렸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배의철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꾸준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 남들 학원 다니고 막 그럴 때 그냥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었을 텐데, 그 수술 받고 3시간을 못 앉아 있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다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교도관이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빡쳐가지고 아이 내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을 갖다가 고발을 했는데, 뭐 교도관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학교하고 또 관계가 미묘해지는 거예요. 아이 선생님이 때린 거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동료 선생을 갖다가 고발하냐?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제가 저희 모교나 이런데 이제 학교 폭력 뭐 그런 거 있으면 그거 좀 위원으로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케이스를 보면요. 야,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징계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사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한 30년 전에는, 뭐 한 3, 40년 전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열 받아가지고 선생님을 갖다 고소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또 그렇고, 중간에 배의철은 끼어 있고, 그 다음에 후유증 남아 있고, 6개월 동안이나 입원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배의철 그 변호사가 고3 때 학교를 중퇴해요. 그래서 학교 중퇴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고 대신에 이제 공부 잘하고 그런 그 성실한 학생이니까 고졸 검정고시 쳐가지고, 그래서 그 해에는 그 제대로 대학 못 가고 그 다음 해에 어디를 갔느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갔다가 들어갔는데, 들어간 대학이 공부는 진짜 잘했나 봐요. 그 연대 경영학과에 97학번으로 그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대 경영학과 다녔는데, 배의철 변호사는요, 제가 이렇게 쭉 그 조사를 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같아요. 진짜 그 훌륭하다. 저보다 10살이나 어리지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뭐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어디죠? 상암동 지금 지금 상암동 상점 벽해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상암동에 뭐가 있었냐면 그 쓰레기 그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 이렇게 매립장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그 철거하고 그러면서 뭐 그 아파트 만들고 지금 그 상암동 가면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방송국 삐까뻔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옛날 상암동은 지금과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상암동이 어디 있느냐? 마포구에 있잖아요. 연대도 마포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학생들이 상암동 철거민들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그런 것들 막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연대 총학생회인지 연대 경영학과 경영대 총학생회장인지 모르겠는데 배의철 학생이 총학생회장을 했대요. 배의철이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 97학번 그 연대 경영학과 97학번 배의철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학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야 당연했던 거고 총학생 회장을 하려면은 다 운동권 서클 들어가야 되지 않았습니까? 운동권 서클에 NL이나 PD나 이런 하나의 운동권 파벌에 들어가 가지고 총학생 회장이 되는 건데 얼떨결에 배의철은 총학생회장 됐는데 NL도 아니고 PD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하나의 그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니까 배의철 변호사 이야기 쭉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약자를 도우라고 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앞장서가 그 다음에 그때 그 총학생 회장 되려고 했던 사람이 다쳤거나 아니면 뒤로 슬쩍 빠지면서 네가 앞장서라 해가지고 얼떨결에 총학생회장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배의철 변호사의 하나의 캐릭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배의철이 그렇게 학생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어려운 사람들 철거민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려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97학번인데 대학을 늦게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6년 만에 2003년도에 졸업한 다음에 뭐 할까 하다가 그냥 무작정 내려간 것 같아요. 청주하고 그렇게 별로 그 연고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청주에 내려가서 학원 강사하면서 그러면서 야학 같은 시민사회운동, 시민운동 같은 것도 하면서 그러니까 낮에는 학원 강사하면서 돈 벌고 그다음 밤에는 야학도 하고 무슨 시민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가 2003년도에 성주에서 또 이번에는 안산으로 옮겨가지고 안산에서 학원 강사를 갖다가 하다가 그래서 아마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안산에서 학원 강사했던 그런 단원고 학생들 와가지고 수업 듣고 그러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안산에서 학원 강사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쭉 시민운동도 같이 했는데 배의철 변호사 말에 의하면은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어떤 한계가 있느냐?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는 게 정책이고 그 정책을 세우는 데가 정부 아니면 국회인데 그게 다 법이고 제도더라. 그러니까 내가 법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2004년부터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2004년부터 고시 공부를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고시 공부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합격기 좀 띄워봐 주세요. 2004년에 고시 공부 시작해서 2008년도에 합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는 저 사시 합격 수기 그런 거 있고 옛날에는 책으로도 나왔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기를인가 어쨌든 월간 고시계라고 한 잡지가 있는데 합격한 사람들한테 합격기를 갖다가 이제 받습니다. 그랬는데 배의철 연수생이 합격 수기를 썼어요. 제가 그걸 아침에 쭉 읽어봤는데 제목은 소명이야. 그러니까 2008년 9월이니까 2008년도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보면은 2009년 2월 호에 저 내용이 실려 있는 것 같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배의철 1977년 9월생 그 다음에 중학교는 오류중학교 나오고 대입 검정고시 거쳐서 연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그 다음에 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서 합격자 발표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아침 일찍 교회로 향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고시 준비 과정에 대한 답을 구했다. 4년간 고시 공부를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 하지만은 그 어둠을 극복해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쭉 읽어보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고시 공부할 때도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고시 공부도 편하게 했다 그랬는데 저 배의철 고시생은 첫 번째 밥 사 먹을 돈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배의철이 아침에 옛날 그 고시원 가면은 뭐 월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그렇거든요. 월식은 뭐냐면 한 달 이렇게 해놓고 끊는 거예요. 근데 식권을 낮장으로도 팔았어. 옛날 생각나네. 일식도 있고 월식도 있고 낮장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식은 뭔지 알겠대. 뭐 일식은 뭐 저페니스 푸드인가? 근데 월식은 뭔지 모르겠대. 근데 그 월식이 뭐냐면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끊어 놓는 거예요.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얼마는 얼마. 그러면은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 매달 그 4월 달이면 4월 달 밥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집에서 먹으면은 좀 질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끊어 놓고 아유 오늘은 여기서 말고 딴 거 그냥 돈가스나 먹자. 딴 거 뭐 짜장면이나 먹자 그랬는데 베이철 학생은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식권을 끊었대요. 식권을 끊어가지고 아침을 갖다가 이제 먹으러 갔는데 그냥 딱 챙겨놓고 아침 일찍 가면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뭐야 주인 아줌마 그 식당 아줌마도 아직 뭐 이렇게 정신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이철 학생이 그 돈이 없으니까 몰래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빈 도시락 2개를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빈 도시락에다가 밥 담고 그 다음에 그 반찬 담고 아침에 나오는 거 그리고 아침 먹고 그러니까 식권 한 장 내고 3끼를 갖다가 다 그 도시락까지 해가지고 3끼 먹었다. 도둑밥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원 다니는 거는 꿈도 못 꾸고 그냥 뭐죠 그거 저 같은 사람들이 아유 공부하기 싫어 이 책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서 책 버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 해가 바뀌면은 책들이 그 교수님들이 그 법학 서적은 뭐가 있냐면 판례가 있는데 새로운 판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매년 새 책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책 한 권 샀다가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에이 모르겠다 새로 사자 해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이전에 보던 책은 버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고시생들 중에 이제 공부 안 하는 고시생들이 버리는 책을 베이철 학생이 주워가지고 그걸로 공부했대요. 그다음 그걸 갖다가 보다 못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 결혼한 그 와이프일 것 같은데 그 당시 여자친구가 그 용돈으로 그냥 그 봉투에다가 뭐 3만 원도 주고 4만 원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그렇게 막 공부를 갖다가 하니까 책도 사주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다음 보니까 고시 공부할 때 머리를 빡빡 깎았나 봐요. 그냥 머리도 빡빡 깎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운동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 공부할 때 막 뭘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살이 찌는데 베이철 학생은 아마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살도 쪽 빠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그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연수원을 갔다가 수료한 거죠. 연수원을 수료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법연수원 딱 들어가면요.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배의철 연수원 다닐 때는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오히려 판사 검사 이렇게 임관하는 것보다 로펌 가는 게 멋있다 막 해가지고 아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로펌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김앤장이나 뭐그 빅펌 메이저펌뿐만 아니라 판사 성적이 되는 연수생들도 뭐 나름 그 부티크 로펌 중에도 괜찮다 싶은 그러한 그 사무실에 로펌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아마 배의철 연수원 다니고 했을 때는 특히 이제 판사 임관해야 된다, 검사 임관해야 된다 이러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런데 배의철 연수생은 그냥
그 사법연수원에 행사가 많아요. 또 연수원은 뭐 수학여행도 가야 되고 체육대회도 가야 되고 또 반모임도 해야 되고 조모임도 해야 되고 그럼 총무 뽑아가지고 제일 어린 그 연수생을 갖다 총무시키거든요. 그런데 배희철 연수생은 그런 거 나 공부해가지고 연수원 성적 조금이라도 올려서 이왕이면 판검사하고 또 이왕 판검사 할 거면 서울에 남고 본원이나 본청에서 하고 싶고 다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물론 저는 공부 잘 안 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뭐 이왕이면 뭐 중앙지방법원 저희 때는 이제 서울지방법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판사하고 뭐 거기서 변호사하고 성적 좋으면 뭐 김앤장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좋고 뭐 다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의철 연수생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꾸준히 시키면 다 했대요. 왜냐하면 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의철은 사람들이 배의철 그 연수생이 변호사가 사법시험 붙은 나이가 저랑 나이가 똑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67년생인데 사법시험은 10년 빠르고 그 다음에 1년 늦게 그 연수원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연수원 들어갔을 때는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을 텐데 그 정도 나이가 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시키질 않아. 왜냐하면 연수원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해야 되는 그런 문화인데 그런데 배의철 연수생이 처음에 그냥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도 이렇게 딱 보겠죠. 그러면 그 배의철 선배가 혹시 하지 않을까? 그런데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됐느냐? 그게 흘러 막내한테 간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게 싫어가지고 온갖 그 굳은 일들을 다 했다.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있을 때 인권법 학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신우회도 하고 뭐 그랬대요. 저는 인권법 학회 하지 않았는데 배의철 연수생은 뭐 그런 그 서클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연수원에 딱 들어간 다음에 그 연수원 수료한 다음에 당연히 뭐 변호사 했겠죠. 변호사를 했는데 배의철 변호사는 뭘 하고 싶었냐면은 공익적인 변호사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변호사들 공익 변호사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익 변호사 해가지고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익적인 일을 해가지고 지금은 메이저 로펌들이 공익법인 세워가지고 그래도 사회 환원하고 사회적 뭐 기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그때는 그게 제대로 있지 않을 때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희철 변호사 참 특이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어떻게 했느냐? 주중에는 공익 변호사 일들, 돈 안 되는 그런 그 상담 같은 거, 뭐 돈 안 되는 무상 변론, 프로보노 같은 것들을 하고 주말에 알바를 했대요. 변호사가 주말에 뭐 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채점도 해주고 주말에 뭐 어디 가가지고 뭐도 해주고 해가지고 돈은 주말에 벌고 주중에는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공익 변호사다. 그래가지고 주중에는 돈 안 버는 참 독특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엄상익 변호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님이 있는데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그 엄상익 변호사가 배의철 변호사를 인터뷰한 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엄상익 변호사가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다. 그러면서 변호사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다? 변호사계의 전설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영래 변호사라고 뭐 아주 그냥 뭐 경기고 서울법대 수석 뭐 머리는 진짜 천재적인 머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시민운동 우리나라 거의 뭐 그러한 인권 변호사 그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조영래 변호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엄상익 변호사가 그 배희철 변호사를 제2의 조영래가 될 만하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극찬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배희철 변호사가 변호사가 된 거는 그 41기니까 2012년이었을 거예요. 2012년이었을 건데 그때 2012년에 1년차 변호사였을 텐데 그런데 변호사 생활한 지 만 2년 횟수로는 3년 차가 됐을 때 대한민국 역사상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터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딱 터져요.
세월호 사건이 딱 터졌는데 배의철 변호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변호사가 많아져 가지고 한 4만 명쯤 될 거예요. 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 한 4만 명 정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배의철 변호사가 변호사 시작했던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던 2014년에 배 변호사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때 변호사가 그때는 2만 명이었대요. 제가 변호사 시작했을 때에는 변호사가 3천 몇백 명, 4천 명이 안 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호사들 많아지고 해가지고 그때는 2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배의철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변호사가 2만 명인데 그 중에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실종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누군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근데 당연히 저도 그 생각 못했어요. 그냥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야 말도 안 된다. 아 끔찍하다. 그 다음에 세월호 때 이렇게 희생당한 그 단원고 학생들이 다 우리 애들이랑 나이가 비슷비슷해. 그래가지고 그 부모 심정이 어떨까. 그 정도만 생각을 했지. 아 내가 하던 거 다 그때 2012년이면 제가 막 개업해가지고 막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막 그거 고민할 때였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아 내가 내려가가지고 저 유가족들 희생자 가족들 도와줘야지 이 생각은 진짜 저도 일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민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배의철이란 이야기예요. 배의철이 변호사가 지금 한국에 2만 명이나 된다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고민을 반나절 동안 고민을 했대요. 반나절 동안 고민을 한 끝에 팽목항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팽목항으로 내려간 1호 변호사가 배의철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딱 내려가니까 그때 자식을 저렇게 잃었는데 제정신일 그 부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은 뭐 이렇게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그 뭐 그렇게 하지만 자식들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거 몰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배의철이라고 한 사람이 팽목항에 딱 나타난 거예요. 야, 쟤 누구냐? 저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도 뭐 저 희생자 유족이냐? 뭐 동생이 뭐 아니면 뭐 조카가 뭐 희생됐냐? 아닌데요. 저 변호사인데요. 근데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유족들하고 처음에는 유족들한테 아주 면박받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배의철 변호사가 그냥 꾸준히 앉아가지고 제가 뭐 해드릴 거 있습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저 변호사인데 뭐 저한테 뭐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이렇게 노숙하다시피 하면서 그 팽목항에서 그래 뭐 한 대에서 잠자고 그러면서 그 유족들 곁을 갖다가 쭉 지키니까 그러니까 유족들이 신뢰를 갖다가 얻기 시작했대요. 유족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나타나는 변호사들이 있었대. 그 변호사가 누구냐? 민변이었대요. 민변의 변호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아 우리 민변입니다. 유가족들 화나시죠? 열받으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변에서 뭐 그 배의철 변호사 표현에 의하면은 숟가락을 얻기 시작했대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때 대표적인 변호사가 박주민 변호사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변이 와가지고 아 저 같으면 제가 민변 변호사라고 하면 그러면은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온 변호사가 있네. 배의철 변호사네. 훌륭하네. 그러면서 그 뭐 이것저것 좀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배 변호사 말에 의하면요. 뒤늦게 민변이 내려왔는데 민변이 유가족과 배의철 변호사 사이를 이간질했대요. 그러면서 저 배의철이라고 한 변호사, 저 변호사는 관변 변호사야. 그럼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몰라. 그래가지고 유가족들 사이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투표까지 했대요. 우리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배의철 변호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손 들으세요. 오른손 들고. 아니다. 그래도 민변이 조직력도 있고 박주민 변호사 봤더니 서울대 법대 나왔대. 그다음에 변호사도 뭐 배 변호사보다 한 10년 더 오래 했대. 더 믿을 만하고 민변은 조직이 있잖아. 그러니까 민변으로 하여금 우리 대리하게끔 할 사람 왼손 들에서 손 들고. 그래 가지고 투표까지 했는데 그런데 유가족들은
그래도 우리와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배의철이니까 배의철 변호사를 대인으로 선정하겠습니다. 투표해가지고 몇 대 몇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의철 변호사가 혼자서 민변을 갖다가 그 민변보다도 오히려 배의철 변호사가 대리인이 된 거다. 그 다음에 배의철 변호사 이렇게 딱 내려가니까 그때 젊은 청년 변호사들도 이렇게 쭈루룩 오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세월호 사건 있은 다음에 6개월 동안 청년 변호사들하고 노숙하면서 도움을 갖다가 같이 줬다 그랬는데 2014년 4월 달에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 벌어졌는데 2014년 10월 30일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한 6개월쯤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배의철 변호사가 폭행을 당해요. 그 유가족 중에 어떤 분한테 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왜 폭행을 당했냐면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유가족들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이제 그 사망한 학생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장례식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그런 쪽이 한편이고 지금까지도 그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들 어떻게 살아나겠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진짜 꽃 같은 애들이 싸늘한 바다에서 싸늘하게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막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실종자 유가족들이 처음에는 우리 애는 안 나왔으니까 혹시나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그거라도 손톱이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종자 유가족들이 그야말로 유가족들보다도 더 마음이 막 간절하고 찢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2014년 10월 30일에 그런데 이제 배의철 변호사가 실종자 가족들하고 뭐 할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야말로 유가족들 이제 희생당한 유가족들 유가족 중에 어떤 유가족이 뭐 이렇게 뭐 몇몇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배의철 변호사가 저 죄송한데 우리 실종자 가족들과만 회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은 좀 자리를 비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그랬더니 그 유가족 중에 한 명이 확 열 받아가지고 확 돌아가지고 배의철 변호사를 폭행을 갖다가 했대요. 그러니까 고생 6개월 동안 뭐 노숙하다시피 하면서 변호사 일도 다 제껴놓고 이렇게 유가족들을 도왔는데 배의철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열 받은 거죠. 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의철 변호사가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 제 탓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울분과 분노가 풀릴 수만 있다면 제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 잘못이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유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폭행한 사람은 폭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의철 변호사가 문제 삼고 이 사람이 나를 폭행을 했습니다. 형사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면 형사처벌 받았을 텐데 배의철 변호사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감내해야 될 몫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2014년 저맘때쯤에 항상 저런 일이 벌어지면 SNS에다가 멋있는 글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대장경이라는 이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조만 대장경인가 무슨 대장경인가.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의 조국 교수가 배의철 변호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배 변호사 훌륭하네. 저 사람 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서 아까 조금 전에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올해의 법조인으로 뽑혔어요. 2014년 올해의 법조인으로 뽑혔는데 법조 언론인 클럽 사단법인 법조 언론인 클럽이 2015년 1월 달에 2015년 1월이니까 작년에 올해의 법조인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의 법조인으로 박주민 변호사와 배의철 변호사를 2014년에 가장 큰 일이었다라고 하면 세월호 사건이었으니까 그때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박주민 변호사와 배의철 변호사다 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온
박주민과 배의철을 올해의 법조인으로 사단법인 법조 언론인 클럽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 박주민 변호사는 그때는 국회의원 되기 전입니다. 박주민 변호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걸 받았고, 그 다음에 배의철 변호사는 저 상을 갖다가 수상을 안 받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그 김 교수님 그것 좀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저분이 이제 한양대 전자공학과의 김 교수님인데, 그다음 페이지. 김인성 교수님이에요. 김인성 교수님이 3월 21일, 언제 3월 21일이냐? 올해 3월 21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이네. 저 김인성 교수님이 한양대 전자공학과 교수하고 그러다가 그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박주민 변호사와 배의철 변호사를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 다음에 저 그 김인성 교수가 그 쉽게 말하면 좌표 찍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한양대 공대 교수면 어마어마한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양대 공대 교수를 그만둘 그 일이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갖다가 받았대요. 그런데 김인성 교수님이 글을 올렸어요. 세월호 변호사 배의철 해가지고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1호 변호사는 이야기예요. 배의철은 팽목항으로 달려간다. 그는 낮에도 밤에도 유가족 곁을 지켰다. 분노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유가족들의 폭언, 심지어 더한 행태까지도 누구한테 향했다? 배의철한테 향해졌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세요. 배의철은 신세대 변호사로서 30대였어요. 저 때는 배의철 변호사가. 그런데 민변 소속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배의철은 민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배의철이 뭐 세월호 변호사 이퀄 민변 변호사, 그러니까 배의철은 뭐 좌빨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적어도 배의철은 민변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대한변협이 선정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배의철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공식적인 그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정통성이 있는 변호사 단체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한변협을 뽑았을 때, 선정했을 때 법률 대리인으로, 그게 뭐 대한변협 회장이 뭐 아주 뭐 이렇게 뭐 훌륭하고 뭐 잘해주고 그게 아니고 그 배의철 변호사 때문이었다. 오히려 민변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변이 우리를 법률 대리인으로 뽑아달라고 마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변 대신에 배의철을 갖다 뽑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변한테 찍혀가지고 배 변호사가 민변 변호사들과 마찰을 겪게 된다. 이거를 김인성 교수가 그때 세월호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과학적으로 왜 침몰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그 뭐 과학적으로 그 규명되어야 되니까, 그때 저 김인성 교수가 당시 한양대 전자공학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 교수로서 그 일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인성 교수가 박주민과 배의철을 옆에서 지켜보고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2014년 5월 내가 변협과 세월호 포렌식 계약을 맺고 디지털 기기 인양 문제로 팽목항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안산의 변호사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진도 팽목항에서 배의철이가 유가족과 민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그런데 배의철 변호사는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변이 나와 유가족 사이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배 변호사 관선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민변이 배의철과 유가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결정에 있어서는 실종자 가족의 의견이 우선이었다. 그러면서 생존자 가족들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래도 그 살아남은 학생들도 뭐 그 꽤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들 가족들은, 생존자 가족들은 물론 이제 그 학생들도 막 트라우마 겪고 막 그랬겠죠. 옆에서 친구들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생존자 가족들은 유가족들에게 미안해하고 유가족들은 실종자 가족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니네들은 시신이라도 건졌지 않았느냐. 우리는 손톱 한 개도 못 찾았다. 그렇게 해서 그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해병대 출신 잠수사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잠수사들이 그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시신들 인양하고 막 시신들 찾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봄바다, 여름바다, 가을바다, 겨울바다가 다르잖아요. 그 타이타닉호 영화 보셨잖아요. 타이타닉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거기가 북극해 막 그런 데잖아요. 그 빙하하고 부딪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얼어서 그렇게 사망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는 거는 잠수사들한테도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봄까지는 수색 중단하는 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실종자 가족은 그 막무가내였고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배의철이 모든 책임을 갖다가 지게 되고 그래서 배의철은 심지어 국정원의 프락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구타까지 당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실종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막 불만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거기에다가 뭐 민변은 저 배 변호사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겨울에 지금 산 사람까지 죽게 생겼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분노한 실종자 유가족한테 10월 30일에 구타당했대요. 이게 폭행이 아니고 구타당했다. 그 다음에 올해의 변호사로 2015년 1월달에 배의철이 선정됐지만 수상 거부하고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다음 이제 박주민 변호사 이야기합니다. 박주민도 세월호에 투신했다. 그때 박주민은 민변의 사무차장이었고 세월호 관련된 언론 발표를 담당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김인성 교수님 저 이름 치면 페이스북 들어가면 저 전문을 갖다가 쭉 읽어주는데 박주민 변호사가 뭐 이렇게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뭐 조작설, 음모설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박주민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이거는 김인성 교수님의 그 견해입니다. 긍정을 하든 동의를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러한 김인성 교수가 그 세월호 관련된 사건을 하면서 박주민과 배의철 두 변호사들을 지켜봤는데 본인의 그 생각이 이러이러한 생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 페이지.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배의철이 다시 등장했다는 거죠. 2014년에 세월호 변호사였던 그 배의철이 2024년 10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등장했다. 아마 김인성 교수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난 후 그는 뜬금없이 윤석열의 변호인으로 등장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좌파 세월호 변호사라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김인성 교수님은 윤석열이 탄핵당할 것으로 확신한다. 저 글이 3월 21일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4월 4일에 탄핵됐으니까 어쨌든 제 기대와는 달리 그 다음에 김인성 교수님의 확신대로 윤석열이 탄핵당할 것으로 확신한대요. 내란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8대 0까지는 아니더라도 탄핵 인용이 될 것은 분명하다. 윤석열은 탄핵당해도 싸다. 무능하고 부정한 인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에도 나는 김인성 교수가 민주당의 폭거도 이해 못지않다고 생각한대요.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물론 민주당의 폭거가 윤석열의 죄를 1g도 덜어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폭거가 민주당과 이재명의 죄를 1g도 덜어줄 수가 없다. 나는 배의철의 윤석열 변호가 더덥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윤석열 생활은 난망하다.
보수 진영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윤석열을 변호한다는 주장, 이거는 내가 아는 그 배의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 이런 비난은 박주민 같은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박주민과 배의철은 완전 다른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변호사로서 배의철은 윤석열의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다음 페이지. 하지만 배의철은 민변과 그 일당들, 주사파 386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2014년 나는 팽목항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했던 배의철을 기억한다. 낮에는 유가족을 법률 대리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술자리를 지키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배의철한테 김인성 교수가 인생 선배로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너 너무 열심히 해. 김 목사가 이르기를 하나님의 일도 너무 열심히 하면 탈난다고 했어. 그 김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너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순수하게만은 보이지 않네. 너 10년 내가 지켜볼 거야. 그래서 김인성 교수는 10년 동안 배의철을 아마 지켜봤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배의철은 박주민 같은 사람과는 달리 뭔가 이득을 바라고 현장에, 그다음 페이지, 뛰어드는 그런 인간은 아니야. 그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안타까워서 팽목항으로 달려갔을 뿐이다. 지금 윤석열이 강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전직 대통령일 뿐이고 형사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일 뿐이고,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냥 명약관화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인성 교수가요, 좀 독특한 분이에요. 서울대 물리학과 중퇴하고 다시 서울대 전자공학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한양대 전자공학과 하다가 교수하다가 저 팽목항 저 사건 맡아가지고 온갖 그 좌파들로부터 비판받아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한양대 공대 교수 그만두고 지금은 어떻게 먹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엔지니어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하겠죠.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분인데 굉장히 아주 그냥 샤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서울대 의대보다도 더 커트라인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현재 윤석열이 약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는 99.9999%의 확률로 탄핵당할 것이다. 배의철은 진보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폭거를 고발하려고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선택이 옳은 것도 잘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지만 세월호 유가족 돕겠다고 교수직 때려치운 내 선택도 마찬가지로 현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세월호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 다음 페이지. 거지갑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은 세월호를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삼선 의원 됐나요 벌써? 주변 모든 것을 이용해 먹는 박주민의 다음 10년을 예측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런데 배의철은 어떨까? 난데없이 윤석열 변호사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탄핵당할 것이므로 변호의 보람도 없을 것이다.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세월호를 변호한 좌파 변호사로 의심받는 배의철이 윤석열 변호로 보수 진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인다. 언젠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10년을 배의철을 지켜봐 달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을 갖다가 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써 시간 다 돼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윤어게인하고 그다음에 저 사진 나오고 그랬을 때 조금 황당했어요. 야, 저게 말이 되나? 그래서 배의철 변호사 어떤 사람이야? 세월호 변호사? 그럼 이 사람 또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배의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쭉 찾아보고 이것저것 리서치를 갖다 해보니까 김인성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배의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진정성 하나만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대상이 세월호든
아니면 윤석열이든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사실은 제가 배희철 변호사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속물이 그야말로 그 뭐라고 할까 나이만 그야말로 처먹었지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윤 어게인하고 이런 식으로 배의철 변호사 같은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윤 신당 만들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윤 어게인 신당이 진짜로 그 설립이 돼가지고 뭐 전광이 됐든 누가 됐든 어쨌든 그 후보가 나가는 순간 더 이상 이번 그 게임은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그 대통령 선대본부 본부장 윤석열이라고 한 이야기가 그냥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그 뭐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정리할 건데 모두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의철 변호사 비판하려고 야 말이 되냐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배의철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봤던 건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저 사람은 나보다 진짜 10년이나 그 아래지만 정말로 그 진정성 하나만큼은 정말로 그런 분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하지만 진정성 가지고 일이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단 말이죠. 오히려 더 그 진정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더 악영향을 의도치 않은 그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2014년에 진짜 우리 애들도 그렇고 너무 진짜 막 한탄스럽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세월호가 그렇게 10년 넘게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그림자 미치는 게 그게 정당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뭐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는 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뭐 국민의힘 보수에 뭐 도움이 됩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본인한테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게 지금 저런 모습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가슴은 뭐 뜨거울 수 있을지 몰라도 머리는 냉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 변호사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이제 또 재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올 거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뭐가 비디오인가? 5월 3일에 그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될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는 아니겠죠. 뭐 한 3분의 1 정도 확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아마 명태균 지금까지 조용히 하고 있었던 명태균 씨가 계속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할 겁니다. 뭐 그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진법사 이야기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건진법사가 뭐 대기업들한테 뭐 어떻게 했네 뭐 윤모 의원하고 뭐 전화를 몇 번 했네 그런 기사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잘 알고 대처를 갖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